별 해는 밤,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.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,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,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.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. 나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.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깨외다. 안녕하세요. 한글날 특집 보은서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.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, 제가 직접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특별한 날인 만큼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먼저 오늘 소개할 윤동주 평전의 저자이시죠. 송우회 작가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송우회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또 국가보훈처의 처장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박민식입니다. 예. 제가 보훈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들이 있어서 쭉 봤는데 처장님이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? 그렇습니다. 모두가 사랑하는 시인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윤동주 시인 아닌가,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좀 자원을 했습니다. 사실 우리가 모두 학창 시절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읊으면서 잠 못 이루던 경험이 있잖아요. 저도 이제 대학 때 읽고 다시 한번 이번에 계기로 읽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송우회 작가님만큼 윤동주 시인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. 작가께서 생각하는 윤동주 시인은 어떤 인물일까요? 보통 저희들이 이제 윤동주 시인 하면 그 조용하고 외연내강하고 그런 인상들을 많이 갖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청춘이었어요. 뭐 시도 열심히 썼지만 운동도 잘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또 경건한 크리스찬이고 옛날식으로 문무죄다 뭐 갖췄다고 할 만큼 공부도 잘한 데다 운동도 이제 축구 선수도 하고. 그런데 우리 송우회 작가님은 윤동주 평전도 쓰셨지만은 특별한 인연이 원래 있다고요. 예, 가족으로 윤동주 시인 고종사촌인 그 송몽규 선생이 저희 집안 이제 제가 조카 어린 사람. 그럼 두 분 다 집안 어르신인. 그렇죠. 와. 예. 굉장히 책임감 느껴지는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요? 어릴 때부터 친구인 문익환 목사님도 이제 증언을 가서 들었지만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. 이분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작업 안 하면 못하겠다, 그런 절박감을 갖고 시작을 했죠. 절박함을 갖고.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이 쓴 이 윤동주 평전을 읽으면서
또 제가 혹시 뭐 그런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윤동주 시인 하면은 시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문학자죠. 뭐 그런 측면만 우리가 알고 있죠. 근데 알게 그러니까. 모르게 저희 같은 학생 시절에 예. 나약한 지식인 그렇죠. 느낌으로 예. 교육받은 그게 적이 잘못 많았고. 알려준 예.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 저 선생님이 쓰신 윤동주 평전을 읽으면 그 시대의 그런 아픔 또 거기에 대한 윤동주 시인의 저항 이게 어떤 한 인간의 총체적인 면을 아주 역사적인 팩트 체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맞아요. 예,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의 그런 문학서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아주 묵직함이 있는 그런 책이다. 이런 윤동주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렇게 그거 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서 존경합니다. 작가님. 모든 시를 한글로 쓰면서 사실 그게 일제에 저항하는 어떤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민족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생전에는 문단에 정식 데뷔한 적이 없다고요. 예. 연전 재학 중에 네. 시집을 내려고 자선 시집이라고 여러 편을 묶고 그 서시도 붙이고 그 연전 마지막 학기에 졸업반 때 그걸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. 네. 생전에 그래도 첫 책이니까 얼마나 내고 싶었겠어요. 네. 그때 특별히 낼 수 없었던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을까요?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조선 총독에서 정책적으로 한글을 계속 못 쓰게 이제 그러니까 하다 이름까지도 못 쓰게 하던 시대라서 한글 그 조선어 수요가 점점 줄어들던 시기였죠. 그게 제일 큰 이유 같아요.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동시도 쓰기를 좋아했다고 예. 이건 알게 됐는데 정지용 시인의 영향이었다고요? 그 처음에 쓴 시를 보면은 동시적인 게 아니거든요. 그 나이도 있고 그 한계도 있긴 있지만 현학적인 단어로 뭐 이렇게 멋있게 좀 꾸미는 이게 강했어요.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그런 게 확 변한 게 정지용 시집이 나온 게 계기가 돼갖고 동시를 몇 편 정도 쓰셨습니까? 한 40편. 근데 왜 그러면은 계속 그 좀 더 많이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는 시대 상황 이 때문에. 시대에 자기 전신 전력으로 이제 그 부딪혔으니까는 동시 쓸 그런 시기가 지난 거죠. 안타깝네. 그 송몽규 선생은 정말 그분도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. 그 젊었을 때 다 문학 청년들 이런 기질들이 많아서 은진 중학교 시절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용정에 있는 송몽규가 당선된 게 나오거든요. 자,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시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윤동주 시인이 창씨 개명계를 내긴 했어요. 예, 본인의 소신과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. 예. 왜 그랬을까요? 그때는 공부하려면은 네. 그 배를 타고 건너갈래도 도항증이 있어야 되는데 도항증을 내기 위해서는 창씨개명계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연전은
졸업할 때까지 안 했어요. 또 일본에 가서 입학할 때랑 역산을 해보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버티다가 이제 제출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송몽규 선생과 큰 뜻을 품고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또 체포가 되잖아요.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약한 지식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. 예, 엇갈리는 평가들이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서시다, 별해는 밤이다, 뭐 이런 것만 알아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주 그 지식인, 뭐 고민만 하고 이런 이제 나약한 지식인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걸 보면은 그 민족 의식이 아주 그거 했고 그다음에 자기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항일 정신을 많이 표출하고자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 이 작품을 우리 국민들이나 또 윤동주 시인의 팬들이 좀 다 읽어서 오히려 윤동주 시인에 대한 우리가 모르던 면을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글만 쓰는 것 갖고 저항이 되느냐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청년이 가장 최고의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한글로 시를 쓰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. 야, 그 시대가 얼마나 참혹한 시대고 살벌한지. 그런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게 독립운동에서 사상범들로 체포돼서 재판받은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나와요. 그 유명하고 뭐 미국 유학도 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소신도 강하신 분들인데도 그 재판정에서 그 천황의 적자로 좋은 신민으로 살겠으니까 풀어놔달라는 식의 그런 사정을 하는 것들이 많구나. 툭툭툭 살기 위해서. 튀어나. 그런데 이 시대가 그거 이제 그걸 뒤집어 보면은 어떤 시대인지를 그게 얘기해 주네. 이순동주, 송몽규 이분들의 취조문서 재판 기록은 정금과 같이 빛나요. 왜요?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민족은 우리 문화를 지켜야 된다. 그럼 우리 문화, 조선 문화를 안 지키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공부도 그래서 하러 왔다. 그런 식으로. 자, 그런데요. 그 윤동주 시인이 일본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수감된 지 1년도 안 돼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. 특히 그때가 이제 광복을 한 6개월 남겨둔 시점이라서 더 안타까운데 돌연 옥사를 하게 된 원인이 일본의 생체 실험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거든요.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?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증언은 그 윤동주 시신 가지러 왔던 아버지하고 당숙이 송몽규한테 직접 들은 얘기. 난 안 맞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강제로 맞히고 있다. 그리고 동주도 이거 맞다가 죽었다. 멀쩡한 청년이 갑자기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파서 맞은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도 알 수 없는 주사라고 했거든. 뭐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2년으로는 옥사할 게 아닌데 정상적으로는. 근데 그렇게 안 맞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맞추고 있었다는 거는 실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생체 실험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에 정말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. 사망자가 확 뛰었죠. 전에보다 그 해에. 조심스럽게 신증을 붙일 수가 있고.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
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 증언까지 합쳐서 보면 퍼즐이 딱 맞춰지는데 그 자연사 내지 뭐 병사가 아니고 그 실험용으로 딱 정말로 맞죠. 타살이. 그리고 안타깝게도 6개월 뒤에 광복이 찾아왔지만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시집 한 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라는 사람을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. 마음이 막 숙연해지고 아파옵니다 진짜. 목사하고 난 뒤 유해가 유족들한테 보내지긴 했습니다. 그런데 무덤이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라고요. 그 살던 데죠. 용정, 북간도에 있는 그곳에 있군요. 저는 또 처음 너무 놀란 게요. 중국에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요, 사정을. 근데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을 지금 조선족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나요?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네이버, 중국의 그 바이두라는 곳에 윤동주는 조선족 중국인이다.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. 그래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하고 할 때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일본을 규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? 땅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사람을 빼앗겨서 안 되는 거죠. 우리 사람에는 우리 윤동주 시인 같은 독립지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뿐인데 그거를 중국에서 그냥 중국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가당찮은 것을 넘어서 그 역사 왜곡도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. 처장님,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예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.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앞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 상황인데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? 나라가 없고 또 많은 뭐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일본 호적에 등록하는 걸 적극적으로 거절한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국적의 토대가 되는데 이런 공적 그 공부에 서류에 등록하는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. 그리고 당시 다 독립운동한다고 북간도로 가고 또 연해주로 가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서류로 거죠. 뿌리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졌던 그렇죠. 시대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. 이제 무적자다. 또 후손도 없고 하니까. 그래서 우리 윤동주 시인 같은 분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빈틈을 노리고 국적을 도둑질해 간 것이죠.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참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도적질이죠. 예.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올해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. 이런 예. 유공자분들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윤동주 시인 같은 그런 후손도 없고 또 당시에 이렇게 호적, 국적이 없는 분 156분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호적을 창설했습니다. 예, 창설해서 저도 또 법률가라서 제가 이제 그 주소지를 우리 독립기념관 거기로 주소지를 해서 이제 공부상으로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, 대한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예. 대한민국 그 나라가 예. 공인을 해준 거잖아요. 당신은 공인을 해주죠. 우리 이제는 유공자인. 공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. 작가님 어때서 저는 그 호적 가족관계 증명부를 만드는 게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. 이 책을 쓰실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 한국 국적이 네. 없는 거죠. 이제 그 법적으로 보자면. 표정을 지으십니다. 뭐 윤동주 시인의 또
평전도 쓰셨지만 송명규 선생의 후손으로서도 정말 감개무량하실 것 같아요. 공중에 떠 있다가 뿌리를 내리신 것 같은 그런 친족으로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. 그게 단순히 서류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부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. 사실 윤동주 시인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시대 독자들에게는 윤동주 시인의 삶 또 작품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우리가 세계문학으로도 명작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 옛날에 또 의미가 있고 지금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건 그런 내면의 생명들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윤동주 시도 그런 것 같아요. 시대를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도 통하네. 윤동주가 살아남는, 윤동주가 읽히고 윤동주가 사람들을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작가님 그런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. 이제 평전에 쓰셨으니까 누구보다 윤동주 시인을 잘 이해하시잖아요. 그런 분이 낭송하는 서시는 어떨까요? 청해 듣겠습니다. 예, 한번 네. 낭송하겠습니다.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.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.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. 우리 처장님은 또 사실 보훈 가족이시잖아요. 보훈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되시고 오늘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특별한 감회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? 누구든지 하루하루 살다가 힘들 때, 지칠 때. 지칠 때는 꼭 윤동주 평전을 읽으면 아마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 저절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. 이런 말씀을 그런 드리고 의미에서 처장님께서 네. 보훈서가 구독자 여러분께 구독, 좋아요, 네. 알람 설정 네. 부탁 좀 해주시죠. 보훈서가 오늘이 3번째인데 정말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글날 우리말로 된 시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윤동주 시인의 삶과 작품을 만나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요,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는 보훈서가가 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